장난감이라 비웃던 미국이 참패했습니다. 중동 6개국이 동시에 미국산 무기를 버렸습니다. 85조 원을 들고 그들이 찾아간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18의 미사일이 쏟아지던 그 밤,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스스로 꺼졌고 한국산 무기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미국 상원 조사관이 직접 사막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밝혀진 미국 방산업체의 추악한 뒷거래.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달 화요일 오전 7시 14분 워싱턴 러셀 상원 의사당 건물 3층에 위치한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실에 긴급 소집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위원회에서 28년을 일하면서 딱 3번밖에 듣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이었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던 새벽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사이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 미합 중국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조사관으로 28년 동안 미국 방위산업의 해외 군사 판매 실태를 감시하고 조사해 온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전 세계에 파는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즉각 감지했습니다. 보통은 커피잔을 들고 여유롭게 농담을 주고받는 위원 보좌관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군사위원장 사무실에서 보좌관 한 명이 급히 뛰어나오다 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방부 기밀 전문이 들려 있었고 그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조사관님, 바로 들어가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찾으십니다. 군사위원장 집무실의 참나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군사위 핵심 위원 4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CNN 속보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하단의 붉은 속보띠에는 이런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속보, 걸프 협력 이사회 GCC 6개국, 미국산 방공 시스템 전면 교체 결정. 한국과 85조 원 규모의 포괄적 방위 파트너십 체결. 미국 방산업계 초비상. 85조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단위를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걸프만을 둘러싼 6왕국이 동시에 미국산 방공 시스템을 버리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콜린스, 안깨. 위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소 농담을 좋아하고 호탕하게 웃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펜타곤이 완전히 뒤집혔네. 국방장관이 새벽 4시에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레이시온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벌써 14% 폭락했고 로키드 마틴도 9% 빠졌네. 의회에도 불이 붙었어. 내일 아침까지 기자들이 달려들 거야. 저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중동 방공 시장을 가져갔다는 건 확실합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내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편견이 박혀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본 오징어, 게임을 만든 나라 정도였습니다. 반도체 잘 만들고 K-팝이 유명한 나라. 하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공 무기를 만든다? 솔직히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70년간 독점해 온 중동 방공 시장을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가져갔다고? 삼성이 미사일도 만드나?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명 외교적 제스처이거나 미국의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려는 협상 전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이 두꺼운 파일 하나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콜린스,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중동 현지로 가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우리 동맹국 6이 동시에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한국이 대체 뭘 팔았길래 85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지 낱낱이 파헤쳐와 열흘 안에 보고서를 올리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파일을 집어들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까지
저는 이 출장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외교적 오해였다는 보고서를 쓰면 끝날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사실은 이틀 뒤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중동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미국 방산업계 최대 기업인 레이시온의 중동 지역 수석 부사장 더글러스 카터와 만나야 했습니다. 중동 6개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판매하고 유지보수해 온 장본인이 바로 이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레이시온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바닥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적기를 격추하는 장면을 그린 거대한 유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실물 크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형이 마치 신전의 성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업이 아니라 군사적 권위의 사원 같았습니다. 12층 부사장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더글러스 카터는 가죽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전직 해군 중령. 군복을 벗고 방산업계로 건너온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였습니다. 짧게 깎은 은회색 머리카락 아래로 날카로운 매의 눈이 빛났고 햇볕에 그을린 목 위로 해군 시절의 문신이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 왕실 인사들과 찍은 액자 사진이 30개 넘게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저는 나중에야 그것이 미소가 아니라 조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콜린스 조사관. 먼 걸음 하셨구먼. 커피 한잔 하시겠소? 코스타리카산 원두인데 요즘 중동 왕족들 사이에서 유행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손짓으로 비서에게 커피를 가리켰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조사관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네 슈퍼에 들른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카터 부사장, 시간이 없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동 6개국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한국산으로 교체한다는 보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더글러스는 코웃음을 치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사관, 그거 듣고 저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 한국산 무기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책상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더니 한국의 어떤 방산 전시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미사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뭐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불꽃놀이 세트. 아, 아니죠. 불꽃놀이 세트가 더 화려할 겁니다. 적어도 불꽃놀이는 예쁘게 터지기라도 하니까. 더글러스의 부하 직원 2명이 소파에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까지 저도 더글러스의 말에 반쯤은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방산에 대한 귀사의 공식 평가가 있습니까? 더글러스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기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사관, 간단합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이라크전, 예멘 분쟁까지 37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한국 그거 뭐라 했죠? 천궁. 실전 기록이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사격장에서 관역 맞추는 것과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당에서 물총 쏘는 꼬마한테 전쟁 나가라고 할 순 없잖습니까? 그는 태블릿을 책상에 툭 던지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설령 한국이 뭔가를 만들었다 해도 그건 기껏해야 미국 기술의 카피캣입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사기에서 나온 사본이 원본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의 논리는 제가 가진 편견을 확인해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더글러스의 사무실에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맨 아래 서랍에는 나중에 제가 발견하게 될 문서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동 국가들에게 보낸 협박성 서한의 사본이었고 그 안에 적힌 문장 하나가 미국 방산 역사상 가장 추악한 거래의 증거가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글러스는 저를 배웅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사관, 중동에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저 사막 친구들은 결국 돌아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불평하고 투덜거리다가도 수표 들고 다시 오죠.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거든. 미국 없이는 하늘에 떠있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잡는 친구들이에요. 아, 한국한테 뭘 샀다고?
그건 우리한테 더 좋은 가격을 받아내려는 연극에 불과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산타한테 편지 쓰는 것처럼 순진하고 귀여운 소동이죠. 그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독사의 미소를 보면서도 그것이 미소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쥐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14명의 조사팀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행 군용기에 올랐습니다. 가방에는 더글러스가 건네준 브리핑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 분석, 한국산 장비의 기술적 한계와 상업적 실패 가능성. 저는 비행기에서 그 자료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글러스 카터가 왜 그 거짓을 만들어야 했는지를 저는 리야드의 사막 바람을 맞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먼저 저를 때린 것은 열기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섭씨 51도의 공기가 벽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서늘한 가을 공기에 익숙했던 제 폐가 즉각 저항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수건을 코에 들이대는 느낌이었습니다. 양복 안쪽은 공항 활주로에 발을 디딘 지 30초 만에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열기보다 훨씬 더 차가운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첫째 날, 저는 사우디 국방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미압 중국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조사관의 면담 요청입니다. 어느 나라든 이 직함의 무게를 모르는 국방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28년 경력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일정상 불가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상원 군사위의 면담을 거절한다고?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석 보좌관 채널로 다시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채널로도 시도했습니다. 주사우디 미국 대사관의 국방무관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둘째 날,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쿠웨이트에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만과 바레인에까지 연락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국 전부가 저를 거부한 것입니다. 28년간 수십 개 나라의 국방부 문을 두드렸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열지 못하는 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마천루들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밀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 중 하나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저 아래 도로에는 최고급 럭셔리 차량들이 줄을 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사막의 왕국들이 미국을 거부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조사팀 부팀장 사라 핸더슨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사관님, 사우디 국방부 전직 하급 장교와 비공식 면담을 잡았습니다. 현직은 아니지만 그 밤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리야드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채널이 막혔다면 비공식으로라도 뚫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야드 외곽의 조용한 아라비아식 카페에서 저는 타릭이라는 이름의 전직 사우디 방공군 대위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얼굴의 반을 전통 스카프로 가리고 있었고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어 말했습니다. 콜린스 조사관님, 제가 왜 당신을 만나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타릭은 아라비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달 전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북부 국경에서 대규모 비행체가 탐지됐습니다. 레이더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310개. 이란이 지원한 후티 반군이 탄도 미사일 38발과 자폭 드론 272대를 동시에 발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떤 공격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확인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가동했습니까? 타릭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배신당한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가동은커녕 화면이 꺼졌습니다. 310개의 목표물이 동시에 쏟아지니까 레이더가 과부하에 걸려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습니다. 재부팅에 5분이 필요하다고 떴는데 가장 빠른 미사일이 리야드에 도달하는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5분과 4분. 그 1분의 차이가 사우디 수천만 명의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카페 안은 에어컨이 쾅쾅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몸은 소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미군 고문단은 뭘 했습니까? 타릭은 아라비아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군 고문단 수석이 벙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재부팅 중이니 기다려라. 5분만 기다려라. 그 남자 이름은 기억도 하기 싫지만 그때 그 남자의 얼굴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입으로는 괜찮다. 곧 된다. 기다려라만 반복했습니다. 하늘에서 310개의 죽음이 쏟아지는데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 밤에 누가 막았습니까? 타릭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배신당한 자의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외에 가까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막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 전에 배치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청이라고 부르던가. 패트리어트가 죽어버린 그 순간 스크린 구석에서 파란색 방어선이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한국인 관제사가 마이크에 대고 짧게 한마디를 던지더니 사막 곳곳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에서 압축 가스로 먼저 솟아오른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었는데 화염 손상이 없으니까 한 발 쏘자마자 바로 다음 발이 올라갔습니다. 쉬를 새가 없었습니다. 타릭은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쥔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22분이었습니다. 310개의 미사일과 드론이 하늘에서 전부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이 22분이었습니다. 요격률 98.7%. 리야드 시내의 단 한 조각의 파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는 것도 잊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때리듯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310발을 22분 만에 전부 격추했다고? 더글러스 카터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불꽃놀이 세트. 물총 쏘는 꼬마. 마당에서 관역 맞추는 수준.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글러스가 저에게 건네준 브리핑 자료의 첫 페이지. 한국산 장비의 기술적 한계와 상업적 실패 가능성. 그 자료가 정말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타릭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사관님, 당신은 진실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비가 쏟아지던 그 밤, 우산을 접은 것은 미국이었고 우산을 펼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직접 확인하십시오. 타릭은 스카프를 고쳐 쓰고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밤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아라비아 커피에서 올라오는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더글러스의 브리핑 자료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가방에서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의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거짓이라면 더글러스는 왜 나에게 거짓을 건넨 걸까? 대체 그 남자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타릭의 마지막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 밤, 우산을 접은 것은 미국이었고 우산을 펼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수억 개의 별이 사막의 까만 하늘에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달 전 그 밤, 저 하늘에서 310개의 죽음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을 때 미국이 만든 방패는 스스로 눈을 감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의 방패가 저 하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제 눈앞에 펼쳐질 진실은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타릭과의 만남 다음 날, 저는 조사팀 부팀장 사라 핸더슨과 함께 사우디 국방부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4번째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3번 거절당했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리야드의 아침 해는 이미 섭씨 47도의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양복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고 구두 밑창으로 아스팔트의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국방부 정문의 경비병은 저를 보더니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사관님, 오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이 열리더니 군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조사관입니까? 따라오십시오. 15분만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입니다. 저는 사라와 눈을 마주치고 곧장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건물 3층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냉동실보다 차가웠습니다. 중령은 문을 닫고 창문 블라인드까지 내린 뒤 테이블 위에 태블릿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사관, 이것을 보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이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자 어두운 화면 위에 군사지휘 통제실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상단에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07분. 거대한 전술 스크린에 사우디 북부 국경의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로 붉은 점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개, 50개, 100개, 200개. 점들은 계속 불어나 화면 전체를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스크린 하단의 카운터가 돌아갔습니다. 적대적 비행체 310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 지휘 통제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누군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도를 올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상태 표시등이 보였습니다. 정상 가동을 나타내는 초록색 불빛이 한번 깜빡이더니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초 뒤 빨간색으로 변하며 화면 전체가 까맣게 꺼져 버렸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재부팅 필요. 예상 소요 시간 5분 12초. 벙커 안에서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군 고문단 소속으로 보이는 군인 한 명이 패트리어트 콘솔 앞에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까만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카운터가 냉혹하게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최선두 탄도 미사일 리아드 도달 예상 시간 3분 47초, 5분 12초의 재부팅 시간과 3분 47초의 도달 시간. 그 사이에는 1분 25초의 지옥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까맣게 죽어있던 스크린의 오른쪽 하단에서 선명한 파란색 불빛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초록색도 경고의 빨간색도 아닌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은 코발트빛 파란색이었습니다. 보고합니다. 남부 제사기지 및 서부 제구기지에서 아군 발사체 상승 확인. 아군 방공 시스템 자체 교전 개시. 한국어가 섞인 영어 교신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 파란 궤적이 하나, 둘, 셋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선들은 붉은 점들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갔고 충돌하는 순간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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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건조한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벙커 안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목표 요격 성공. 5번째 목표 요격 성공. 10번째 목표 요격 성공. 한국인 관제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마치 출석을 부르듯 감정의 파도가 전혀 없는 평탄한 음성이었습니다. 고고도 탄도 미사일을 먼저 처리하고 저고도 드론 대를 천무 로켓으로 동시에 쓸어버리는 이중 방어가 작동했습니다. 화면 위에서 붉은 점들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0번째 요격 성공, 100번째 요격 성공, 150번째 요격 성공.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지자 벙커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누군가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 구역 위협 소멸. 교전 종료. 소요 시간 22분. 요격률 98.7%.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까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령이 태블릿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조사관, 이제 왜 우리가 미국 면담을 거부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52조 원을 쏟아부은 패트리어트가 5분간 눈을 감은 사이
우리 국민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5분 동안 우리 하늘을 지킨 것은 당신들이 장난감이라고 비웃던 그 무기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가방에서 더글러스가 건네준 브리핑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산 장비의 기술적 한계와 상업적 실패 가능성. 저는 그 자료의 첫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가방 맨 아래에 집어넣었습니다. 불꽃놀이 세트가 310발을 22분 만에 전부 격추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쓴 남자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요격 영상을 본 다음 날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까맣게 꺼진 패트리어트 화면과 그 옆에서 미친 듯이 깜빡이던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저는 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래 임무는 왜 중동 6개국이 한국을 선택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패트리어트는 꺼졌는가? 그리고 더글러스 카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사라 핸더슨에게 더글러스 카터의 중동 활동 기록을 전부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라는 국방부 기록, 외교 전문, 방산 계약 서류, 심지어 항공편 탑승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흘 뒤 사라가 호텔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사관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사라가 파일을 열자 첫 번째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시스템 정기 정비 보고서, 레이시온 중동 지역 기술 서비스팀 작성. 보고서의 날짜는 요격 사건 넉 달 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우디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레이더 모듈 6기 중 3기에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레이더 수신 모듈 BX-7200 교체 필요. 미국 텍사스 본사 재고 확인 결과 해당 부품은 현재 우크라이나 긴급 물량에 우선 배정된 상태. 예상 납기 11개월. 방공 레이더의 구멍을 11개월 동안 방치하라는 겁니다. 그 사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은 연평균 50회 넘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서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사라가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더글러스 카터가 사우디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긴급 우선 납품 프로그램을 통해 부품 납기를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표준 계약 금액 외에 별도의 기술 서비스 보증료 870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서는 본사 수석부사장 승인이 필요하며 현지 의사결정 촉진을 위한 적절한 협력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협력 관계, 현지 의사결정 촉진. 저는 28년간 방산 비리를 조사해 온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뒷돈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고 매물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품 원가 대비 870억 원은 5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뒷돈까지.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문서는 세 번째였습니다. 사라가 마지막 종이를 꺼냈을 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님, 이건 더글러스 카터가 GCC 6개국 국방부에 동시에 발송한 서한입니다. 발송 시점은 한국과의 방위 파트너십 협의가 시작된 직후입니다. 서한의 내용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귀국이 제3국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이 경우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유지 보수 계약 연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며 사우디에 배치된 사드 조기 경보 레이더의 운용 데이터 공유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번역하면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패트리어트 정비를 중단하고 사드를 꺼버리겠다. 저는 서한을 읽는 동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무기를 판 나라가 구매국의 하늘에 이미 뚫려 있는 구멍을 더 크게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서한의 마지막 줄이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본 서한은 미합 중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합니다. 사라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조사관님, 제가 국방부에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서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반영한다는 문구는 더글러스가 임의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국방부의 이름을 사칭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글러스 카터라는 남자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패트리어트 레이더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품 교체를 11개월이나 지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물량 핑계를 댔지만 급행 프로그램이라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쓰려면 870억 원의 바가지요금과 뒷돈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중동 6개국이 대안을 찾자 미국 국방부를 사칭하여 한국 무기를 사면 패트리어트 정비를 끊고 사드를 꺼버리겠다는 협박 서한을 보냈습니다. 셋째, 저에게는 한국 무기가 형편없다는 가짜 브리핑 자료를 건네어 조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 남자는 동맹국의 안보를 인질로 삼아 돈을 뜯고 위협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이 문서들 전부 원본 확보할 수 있나? 이미 확보했습니다. 사본을 셋 만들어 분리 보관 중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마천루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 붉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더글러스 카터는 아마 최고급 호텔의 에어컨, 바람을 쐬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을 겁니다. 중동의 왕자들에게 웃으며 악수를 건네고 뒤돌아서는 그들을 비웃고 있겠죠. 그 순간 저는 이 조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왜 선택됐는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왜 버림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더글러스 카터 같은 인간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조사가 된 것입니다. 더글러스의 협박 서한이 발각된 직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콜린스 조사관님, 국방차관보께서 면담에 응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우디 정보부가 제 조사팀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의 협박 서한을 확보했다는 정보가 사우디 국방부에 전달되자 그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국의 조사관이 자국 방산 업체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면 도울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면담 장소는 리야드 국방부 본청 6층의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아라비아식 향료의 묵직한 향기가 코를 감쌌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 긴 회의 테이블에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맨 끝에 앉은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색 군복에 어깨에 별이 4개였습니다. 국방차관보 만수르 알라시드 중장이었습니다. 만수르 중장은 제가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조사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죠. 저는 당신을 만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누가 와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 서한을 찾아냈다는 걸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보여줘야죠. 감사합니다, 중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만수르 중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한국이냐고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왜 미국이었어야 합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서, 동맹이라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7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2조 원을 들여 패트리어트를 사고 사드를 들여오고 F-15를 구입했습니다.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중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52조 원짜리 방패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레이더 부품 교체 11개월, 급행료 870억 원, 소스코드는 미국이 통제하고 발사 승인 없이는 시스템이 작동조차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빌린 겁니다. 그리고 대여료를 매년 더 올리면서 다른 데서 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건 더글러스 카터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까? 만수르 중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인의 일탈. 조사관, 솔직해집시다. 부품 11개월 지연이 한 개인의 일탈입니까? 소스코드 통제가 한 개인의 결정입니까? 발사 승인 제도가 한 기업의 정책입니까? 이건 시스템입니다. 미국 방산의 구조 자체가 구매국을 영원한 종속 상태에 묶어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수르 중장이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한국인지 말씀드리죠. 한국은 3가지를 줬습니다. 미국이 절대 주지 않았던 3가지를. 첫째,
소스코드 완전 이양. 한국은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구매국에 전부 넘깁니다. 우리가 발사 버튼을 누르는데 한국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늘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둘째, 가격. 천궁 시스템의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동시 추적 가능한 목표물은 320개로 패트리어트의 4배입니다. 같은 돈이면 4배 넓은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속도. 한국 기술단은 계약 후 96시간 만에 전투 배치를 완료합니다. 패트리어트 배치에는 최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공책에 펜을 멈추고 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실전 기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는 37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기록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죠. 만수르 중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답을 기다렸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조사관, 그 37년간의 실전 검증이라는 게 뭡니까?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가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을 50% 이상 놓쳤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미국 의회 감사원이 직접 발표한 수치입니다. 37년간 쌓은 것이 실패의 기록이라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숫자가 사실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궁금해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중장이 태블릿을 꺼내 하나의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문서 상단에 히브리어와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기술분석기관의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이 한국의 천궁 시스템을 평가한 겁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천궁2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콜드 런칭, 기반 연속 발사 능력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에 필적하거나 복합 위협 동시 대응 분야에서는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언돔에 필적한다고. 세계 최고의 실전 검증 방공 시스템과 동급이라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더글러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꽃놀이 세트. 물총 쏘는 꼬마. 카피캣. 그 남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스라엘도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나토 국가들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소스코드와 작전, 지휘권을 전부 넘기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는 장난감이라고, 카피캣이라고, 실패할 거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85조 원이라는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만수르 중장이 면담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조사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한국 무기가 싸서도 아니고 미국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에 누가 우산을 접었고 누가 우산을 폈는지 그 단 하나의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사라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사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런데 사라,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도입한 거 맞지? 네.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노르웨이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방공 시스템을 선택한 겁니다. 나토 국가들까지. 중동만이 아니었던 거야. 유럽까지.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사막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까만 밤이 내리기 전 서쪽 하늘이 마지막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선택하고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중동 6개국이 동시에 미국을 버리고 택한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제 머리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8년간 미국 방산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 벽을 완전히 허무는 데는 한 번의 충격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다음 날 쿠웨이트 사막 한가운데서 찾아옵니다. 쿠웨이트 북부 아리프잔 공군기지. 사우디 국방부의 주선으로 저는 한국 방산기술단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섭씨 54도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쉬면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도 눈이 아플 정도로 햇빛이 강렬했습니다. 활주로의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먼 건물들을 물결치듯 릴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서방 방산업체들의 시설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사우디와 UAE에서 목격했던 미국과 프랑스 기술팀의 주둔지에는 항상 에어컨, 트레일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밀전자 장비를 운용하려면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 안에서 기술자들은 24도로 유지되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사의 기술팀은 기지 옆에 뷔페 테이블까지 차려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단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에어컨 트레일러는 없었습니다. 변변한 그늘막도 없었습니다. 섭씨 54도의 직사광선 아래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복 등에는 땀이 마르며 생긴 하얀 소금 결정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고 안전모 밑으로 흘러내린 땀방울이 턱을 타고 뜨거운 모래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는 발사대 밑에 기어들어가 바닥에 엎드린 채 렌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54도의 모래 바닥에 가슴을 대고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어컨이 빵빵한 차 안에서 내다보는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작업복 위로 비치는 그의 피부는 이미 거의 화상에 가까운 붉은색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기술단 주둔지로 걸어갔습니다. 30m를 걷는 사이에 양복 안쪽이 완전히 젖었고 구두 밑에 모래가 프라이팬 위의 기름처럼 지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단의 책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안내를 받아 천막 아래로 걸어가자 모래 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로 기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에 짙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인 그의 얼굴은 자외선에 거칠게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영업사원의 교활함도 없었고 관료의 경직됨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조용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굵은 손. 한눈에 봐도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공구를 잡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더글러스 카터의 매끈한 골프 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미합 중국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조사관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기술단장은 모래를 털며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수는 단단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사관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서 저는 더글러스와의 첫 만남과의 극명한 대비를 느꼈습니다. 더글러스는 코스타리카산 원두 커피를 권하며 가죽 의자에 파묻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섭씨 54도의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나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쿠웨이트와의 최종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전에 이렇게 전투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술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사관님, 저희는 판매하러 온 게 아닙니다. 증명하러 온 겁니다. 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이 모래, 폭풍 속에서 저희 장비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 스스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만약 안 되면 짐 싸서 돌아가겠습니다. 한 푼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도 없이 장비를 가져와서 실패하면 무료로 철수한다고요? 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8년간 수백 개의 방산 계약을 감시했지만 이런 제안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 방산 업체들은 PPT 한 장 보여주는데도 자문료를 청구했고 시연 한 번에 수백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말이 안 됩니다. 리스크가 전부 당신들 쪽에 있지 않습니까? 기술단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맨의 미소가 아니라 장인의 미소였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사관님, 저희 나라 수도 서울에서 북한 군사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수십 킬로미터입니다. 수천 문의 장사정포와 탄도, 미사일이 서울을 겨누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수천만 명의 머리 위를 겨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에게 방공 미사일은 수출 상품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명줄입니다. 단 한 발이라도 놓치면 우리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격장에서 맞추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사막에서도 맞춰야 하고, 겨울 한파에서도 맞춰야 하고, 태풍이 와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날씨를 봐가며 날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등고를 타고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54도의 사막에서 추위를 느끼다니.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나라. 더글러스 카터의 12층 사무실과 이 모래밭 위의 천막 사이에는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 이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지를 떠나기 전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중 가장 어려 보이는 청년이 발사대 옆에서 공구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사진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돌쟁이로 보이는 아기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청년은 3초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공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3초 동안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사라진 희미한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지구 반대편 한국에 두고 온 아기를 54도 사막에서 잠깐 떠올린 뒤 다시 렌치를 잡았습니다. 돌아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에 이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떠올렸습니다. 더글러스 카터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유화를, 그리고 이 청년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구겨진 아기 사진을. 한쪽은 무기를 예술품처럼 벽에 걸어놓고 자랑합니다. 다른 한쪽은 무기 옆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봅니다. 누가 진짜 이 무기의 무게를 알고 있는 것인지 답은 이미 분명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리야드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짐 속을 뒤적였습니다. 여행 가방 맨 밑에서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콜린스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육군 상병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었고 장진호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파편을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무릎 위에 앉혀놓고 조용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이미, 아빠가 한국에서 다쳤을 때 말이야. 눈보라가 엄청났어. 영하 30도였지. 피가 흘러서 더는 걸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 아저씨가 나타나서 아빠를 등에 업었어. 그 아저씨는 나보다 훨씬 작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지 아빠를 업고 산길을 3시간이나 걸어서 야전병원까지 데려다 줬어. 아빠는 그 아저씨 이름을 아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 아빠가 기절하기 직전에 봤는데 그 아저씨도 피를 흘리고 있었어. 자기도 다쳤는데 아빠를 업고 간 거야. 나중에 깨어나서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도 다쳤는데. 아버지는 한참 동안 먼 곳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이미, 아빠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빠가 확실히 안 건 하나 있어. 저 작은 나라 사람들은 눈보라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더라. 그 가죽 지갑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야전병원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부분은 거의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잉크가 번진 곳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아마 눈이 녹은 물에 젖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메리에게, 나는 살아있소. 한국인이 나를 살려줬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더군. 이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나는 알 수 없소. 다만 이 사람들은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다친 미국 병사를 등에 업고 산을 넘는 사람들이오. 전쟁이 끝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꼭 지켜보고 싶소.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아버지는 한국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한국인이 등에 업어 살려줬습니다. 70년 후 아들인 저는 같은 한국이 만든 무기를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장난감이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눈을 감은 밤에 수천만 명의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70년 전 눈보라 속에서 피를 흘리며 미국 병사를 등에 업고 산을 넘었던 사람들. 70년 후 섭씨 54도의 사막에서 한 푼도 받지 않고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 사이에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폐허의 나라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밀어내는 방산 강국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사막의 폭풍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본성은 70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등에 업혀 살아남은 그 나라가
지금은 아버지의 나라가 팔았던 무기보다 더 강한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지켜줬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늘을 대신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원하는 그런 보고서는 아닐 겁니다. 왜 한국이 이겼는지가 아니라 왜 우리가 졌는지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글러스 카터 같은 인간들 때문이라는 것을, 미국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부패 때문이라는 것을 의회 앞에서 낱낱이 밝힐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다음 날 새벽 저는 리야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10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중동 방공시장 상실에 관한 조사 보고서. 결론.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신한 것이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오전 10시. 러셀 상원 의사당 건물 지하 1층의 비공개 청문회장. 이 방은 미국 군사 기밀이 논의되는 최고 보안 등급의 공간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두께가 60cm에 달했고 모든 전자기기는 입구에서 수거되었습니다. 방음 처리가 완벽하여 안에서 총을 쏴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방 안에서 터져나온 폭발은 총성보다 더 크게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청문회장 정면에 군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 반원형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 증인석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에 저, 오른쪽에 더글러스 카터. 더글러스를 보는 순간 저는 뜨거운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칼의 손잡이에 불과합니다. 칼날은 증거입니다. 더글러스는 $3,000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넥타이 핀에는 미국 국기가 달려 있었고 가슴 포켓에는 흰 손수건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레이시온 법무팀 변호사 2명이 서류 가방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에는 그 특유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유롭고 느긋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가면이었습니다. 군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본 비공개 청문회를 개회합니다. 안건은 중동걸프 협력 이사회 6개국의 미국산 방공 시스템 교체 결정에 관한 조사 보고입니다. 먼저 콜린스 수석 조사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심장 위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저는 열흘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신한 것입니다. 청문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글러스의 미소가 0.5초 동안 굳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뜻인가? 조사관. 위원장님, 중동 6개국이 미국을 버린 이유는 한국,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물론 뛰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본질은 미국 방산 시스템이 동맹국의 안보를 인질로 삼아 돈을 뜯는 구조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질의 한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저는 더글러스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글러스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사관, 그건 다소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더글러스가 여유를 잃지 않으려는 듯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레이시온에서 20년간 중동 지역의 방위 산업을 총괄하며 미국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콜린스 조사관의 보고가 다소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위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카터 부사장, 조사관의 보고가 끝난 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오, 콜린스. 저는 가방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한 번입니다. 사우디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PAC-3 시스템의 레이더 모듈 결함 보고서입니다. 레이더 수신 모듈 6기 중 3기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교체 부품의 예상 납기는 11개월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이 연평균 50회를 넘는 상황에서 방공 레이더의 11개월의 구멍을 방치한 것입니다.
더글러스가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텍사스 본사의 생산 일정 문제이지 현지 관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물량이 우선 배정된 건 미국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2번입니다. 더글러스 카터 부사장이 사우디 국방부 조달 차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긴급 우선 납품 프로그램을 통해 납기를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 870억 원. 부품 원가의 5배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보십시오. 현지 의사결정 촉진을 위한 적절한 협력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저는 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28년간 방산 비리를 조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적절한 협력 관계라는 표현이 공식 문서에 등장하면 그것은 100% 뒷돈을 의미합니다. 청문회장의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위원 한 명이 안경을 벗고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위원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더글러스를 응시했습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옆의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려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서의 맥락을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표현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즈니스 관행의 일부로서 당연한 절차입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증거 3번입니다. 카터 부사장이 GCC 6개국 국방부에 동시 발송한 서한입니다. 저는 서한의 내용을 청문회장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귀국이 제3국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패트리어트 유지보수 계약 연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며 사드 조기 경보 레이더의 운용 데이터 공유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 서한은 미합 중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합니다. 저는 서한을 내려놓고 더글러스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카터 부사장, 이 서한에 미합 중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다고 적으셨는데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이 서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국 정부를 사칭하여 동맹국을 협박한 것입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패트리어트 정비를 끊고 사드를 꺼버리겠다고, 동맹국의 하늘에 이미 뚫려 있는 구멍을 더 크게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다급하게 그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위원장님,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부합니다. 계속하시오, 조사관.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태블릿에 담아온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십시오. 2달 전 사우디 북부에서 310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쏟아졌을 때의 실제 전투 기록입니다. 청문회장의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벙커 안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전술 스크린에 310개의 붉은 점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상태 등이 초록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빨강으로 변하더니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벙커 안의 비명이 청문회장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위원이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떨려 컵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스크린의 오른쪽 하단에서 파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제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전 중대 요격 개시. 파란 궤적들이 붉은 점들을 향해 쏘아 올려줬습니다. 충돌할 때마다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50번째 요격 성공. 100번째 요격 성공. 200번째 요격 성공. 22분 뒤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전 구역 위협 소멸. 요격률 98.7%. 영상이 끝났습니다. 청문회장이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위원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52조 원을 받고 팔았던 패트리어트는 310발의 포화 공격 앞에서 스스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한국산 미사일이 22분 만에 310발을 전부 격추했습니다. 요격률 98.7%. 리아드 시내의 단 한 조각의 파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글러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카터 부사장, 당신은 한국 무기를 불꽃놀이 세트라고 비웃었습니다. 물총 쏘는 꼬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놀이 세트가 당신의 패트리어트가 꺼져 있던 22분 동안 수천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글러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3,000짜리 양복의 목 부분이 땀에 젖어 어둡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슴 포켓의 흰 손수건은 구겨져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님,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동 6개국이 미국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먼저 동맹을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패를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방패에 끈을 달아놓고 언제든 걷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쏟아지던 그 밤, 우리는 정말로 그 끈을 당겼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스스로 꺼져버린 것이 기술적 결함인지 구조적 한계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접는 자는 동맹이 아닙니다. 장사꾼입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콜린스 조사관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카터 부사장의 협박 서한 미디에 충돌 의혹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개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한국 방산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국방부에 요청합니다. 더글러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이며 맥락이 왜곡된 것입니다. 레이시오는 미국 국방의 핵심 기업이고 저는 20년간 헌신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카터 부사장, 해명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글러스의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더글러스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콜린스, 당신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레이시온을 적으로 돌리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글러스가 증인석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시간 전 청문회장에 들어올 때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넥타이 핀에 미국 국기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청문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한 남자의 경력이 끝나는 소리이자 수십 년간 중동의 하늘을 지배해온 미국 방산 패권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혼자 차를 몰고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11월의 알링턴은 조용했습니다. 단풍이 진 나무잎들이 하얀 묘비 사이로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먼 하늘에서는 펜타곤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하얀 대리석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제이 콜린스, 육군 상병, 한국 참전. 저는 무릎을 꿇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70년 된 종이는 바람에 사각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다녀왔습니다. 묘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듣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피 흘리며 쓰러졌을 때 한국 사람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눈보라 속에서 3시간을 걸었습니다. 자기도 다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평생 그 사람의 이름을 찾지 못하셨죠. 하지만 이번에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묘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나무잎 하나가 편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70년 전에 아버지를 등에 업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아버지의 나라가 지키지 못한 하늘을 대신 지키고 있었습니다. 섭씨 54도 사막에서 에어컨도 없이, 계약도 없이 실패하면 한 푼도 안 받겠다며 다른 나라의 영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팔았던 패트리어트가 꺼져버린 그 밤에 한국이 만든 방패가 310발의 미사일을 전부 막아냈습니다. 저는 묘비의 차가운 대리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저 작은 나라 사람들은 눈보라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더라고. 맞았습니다, 아버지.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사막의 폭풍 속에서도, 미사일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링턴의 차가운 바람이 볼 위에 눈물을 말려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나라에 총과 전차를 보내주며 지켜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보릿고개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라 가장 절실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 발사 버튼에 끈을 달아놓는 나라가 아니라 발사 버튼을 당신의 손에 쥐어주며 당신의 하늘은 당신이 지키십시오라고 말하는 나라. 저는 일어서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 비석들이 보였습니다. 그 비석들 중 많은 이름이 한국이라는 두 글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70년 전 저 작은 나라를 지키다 쓰러진 미국 청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이 청년들의 후손이 팔았던 무기보다 더 강한 방패를 만들어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아니면 역사의 정의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장 비싼 무기가 최고의 무기는 아니라는 것. 가장 화려한 시연이 가장 깊은 신뢰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비가 올 때 전화조차 받지 않는 자는 동맹이 아니라 장사꾼이라는 것. 하지만 비가 올 때 자기 돈으로 우산을 사들고 달려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자. 그것이 진정한 동맹이자 형제라는 것. 85조 원이라는 숫자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진짜 무게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4도 사막에서 에어컨 없이 버텨낸 땀의 무게였고 꺼진 패트리어트 옆에서 파란 불빛을 켠 한국인 관제사의 침착함의 무게였고 주머니에서 아기 사진을 꺼내 3초간 바라보고 다시 렌치를 잡은 청년의 그리움의 무게였고 70년 전 눈보라 속에서 피 흘리는 미국 병사를 등에 업고 산을 넘었던 이름 모를 한국인의 어깨 위에 실렸던 무게였습니다. 알링턴 묘지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1월의 워싱턴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기술자들은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섭씨 54도의 사막에서 렌치를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실패하면 한 푼도 안 받겠다며.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일은 장사가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수천, 문의 대포가 겨누고 있는 나라에서 70년간 총구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든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발이라도 놓치면 자기 아이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시연과 $3,000 양복의 미소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자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걸프 6개국의 하늘을 얻어냈는지를, 가장 뜨거운 사막의 폭풍 속에서 머리 위로 쏟아지는 310발의 미사일 세례 속에서 우산을 접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발사 버튼을 건네주며 당신의 하늘은 당신이 지키십시오라고 말했던 나라. 이 전설을 써 내려간 이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제가 중동 사막에서 두 눈으로 목격한 85조 원의 기적입니다. 어떠셨습니까? 310발의 미사일과 드론, 22분간의 완벽한 요격, 그리고 미국이 70년간 독점해온 중동 방공시장의 붕괴. 이 거대한 숫자들 뒤에는 54도 사막에서 아기 사진을 3초 동안 바라보고 다시 렌치를 잡았던 한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가 장난감이라 비웃을 때, 뒷돈을 요구하고 협박 서한을 보낼 때, 패트리어트가 꺼진 그 밤 기다려라 한마디만 반복할 때, 한국의 기술자들은 그저 묵묵히 렌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아버지 세대의 피가 한국 땅에 스며들었고 70년 후 그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든 강철 방패가 아버지의 나라가 지키지 못한 하늘을 대신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섭씨 54도의 사막에서도 결코 우산을 접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원 조사관이 중동 사막에서 목격한 85조 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섭씨 54도의 사막에서도 우산을 접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국 기술자들의 땀을 세상에 알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